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앞에서 좀 우리가 씁쓸하고 찹찹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좀 다운돼 있으시죠? 이 두 분이 다시 에너지를 좀 넣어주셔야 돼요. 석브라더스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최고위원 바른미래당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얘기를 해야 좀 다시 기운이 나려나. 축구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예, 어제 저는 원래 축구 찾아보고 이런 건 아닌데요. 예. 그 식사하고 이제 2차 자리 간 자리에서 예. 거기서 지인들과 이제 술 한잔 하고 있는데 앞에 예. 나오기를 봤는데 전반전에 마지막에 이제 굉장히 좀 멋진 골이 터졌잖아요. 예. 그때까지만 보고 그래도 볼 점유율도 그때까지 한 70대 32 정도니까 무난하게 승리하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후반전 뭐 연장전과 이런 얘기 듣고 나가지고 헉 하는 소리 나왔습니다. 진짜. 저는 재미는 놓치고 예. 다른 일 때문에 후반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어허. 답답하더라고요. 특히 후반 좀 중반 그랬죠. 가니까 맞아요. 조금 선수들이 그동안 휴식 기간도 좀 있었다고 들었는데 몸도 무거워 보이고 아무튼 뭐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래서 우승할 수 있을까 조마조마한 게 사실입니다. 분위기를 좀 다시 살려보려고 했는데 다시 좀 우울해지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아 최강이라는 그 몇 나라 안에 들어가면서도 항상 아시안컵과는 약간 운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뭐 이번에 꼭 선수들이 그런 불운을 좀 깨줬으면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게요. 하여튼 요 얘기는 이따가 댓글쇼 오늘 두 분 좀 예. 괜찮으세요? 시간? 예, 이따가 하태경 박원석 의원이랑 저랑 괜찮으세요? 10시에 오마드 토론하러 갈 때까지 그러게요. 그 전까지 괜찮습니다. 그럼 댓글쇼에서 이런 얘기도 조금 더 예. 하고 또 어제 댓글쇼 스코어 맞추신 분들 계세요. 오. 청취자 중에 그분들께 선물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고 오늘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하한가부터 가죠. 예, 이준석 최고위원은 하한가? 저는 이해찬 대표를 꼽았습니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예. 잠깐 계시고요. 박원석 전 의원 하한가. 저는 이해찬 의원이 대표로 계시는 민주당을 꼽았습니다. 두 분이 자, 같은 이유로 꼽으신 건지 아니면 이유는 다를지 한번 들어보죠. 우선 이준석 최고위원. 저는 그 이해찬 대표님 뭘 특징적으로 잘못했다, 뭐 그분이 말실수했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예, 민주당 전체에 이제 보면은 기강이라 표현하기 좀 그렇고 뭔가 내부 교통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그런 기분이 좀 들었어요. 교통 정리. 왜냐하면 저도 이제 국회의원이 좀 무리가 있으니까 탈당하는 경우는 제가 몇 번 이제 예전에 새누리당 있을 때 봤거든요. 예. 가장 대표적인 게 그때 2012년에 총선 끝나자마자 당선자 신분일 때 제가 이제 문대성 의원하고 그때 아하. 김영태 의원이라고 제가 탈당을 거의 뭐 종용해가지고 자진 탈당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보통 탈당하기 싫어하고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구실이야 그렇대가지고 내가 나중에 뭐 아무 죄 없음을 입증하면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첫째로는 굉장히 당당하게 나간 것도 인상적이었고 두 번째로는 홍영표 원내대표를 이제 옆에 세운 것, 그리고 나중에 기자들이 가가지고 홍영표 원내대표한테 이제 물어봤죠. 누가 뭐 당신께서 가겠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손 의원이 요청했습니까? 그랬더니 손 의원이 요청했다 하는데 손 의원이 요청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특이했다.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내대표라 그러면은 당의 서열 2위입니다 보통. 예.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원내대표가 저렇게 움직인다는 것도 제 생각에는 당 내부에서 나중에 또 다른 불만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제로 금태섭 의원과 손혜원 의원단이 갈등을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당내에서 서로 비판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무리 내가 당을 나갔지만 어떻게 까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제가 봤을 때 감정적인 대립이 격화되는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소위 말하는 다선 중진 의원이기도 한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 질서가 좀 잘 안 잡히고 있는 게 아니냐. 당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근데 뭐 당 안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어떤 민주성을 살리면서 반대로 이제 분란 요소가 있으면 좀 다독여야 되는데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방치에 가깝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손혜원 의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작은 다툼으로 끝날 수 있지만은 공천을 앞두고 이런 일이 터지면 진짜 그거는 누가 제어해주지 못하면은 당 깨집니다. 공천 컨트롤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그게 과거에, 지금 리더십을 보세요? 그게 과거에 우리가 새누리당이 소위 말하는 청와대가 공천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그때 유승민 나가라 그러고 김무성 대표는 거기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본인이 도장 들고 나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당이 난장판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도 저는 약간 비슷한 게 손혜원 의원은 누가 봐도 이제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이제 분류돼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또 반대로 친노 계열의 좌장이라고 하는 또 이해찬 대표가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서 제어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런 부분이 좀 덜 보인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 약간 미리 사전 고지하자면은 제가 최대한 톤 조절하겠습니다. 오늘 손혜원 의원님 생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딴 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카톡을 봤더니만은 손혜원 대표님 생일 축하 뭐 선물 보내겠습니까? 이 카톡에 뜨는 거예요. 제가 카톡에서 알려주는 그 저는 이제 예전에 크로스포인트 대표하실 때 그 명함을 받았기 때문에 손혜원 대표님은 저장돼 있거든요. 아마 제가 저장한 게 맞다면 오늘 생일이실 겁니다. 그럼 오늘 손혜원 의원 생일에 기자간담회 하시는 꼴이 되네요. 저희도 톤 조절 좀 해야죠. 그 모양새군요. 보게 그 생일인 게 중요한 건 아니고. 미안하잖아요. 박원석 의원님. 글쎄 이해찬 대표가 그 당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안이나 또 밖에서 보기에 조금 부정적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소 거리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인데 당대표로서 개입과 조정과 정치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성은 느낍니다. 다만 이게 이제 리더십의 위기 내지는 리더십이 무기력한 거냐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 사실은 이해찬 대표하고 그런 리더십의 무기력하고는 좀 잘 안 어울리죠. 이분이 워낙에 장악력이 강한 분이고 오히려 장악력이 너무 강할까 봐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립이 센 분이고 또 당대표가 되자마자 유감없이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나 이런 현안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데 지금 이제 당내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의원들 개개인의 어떤 구설 내지는 의원들 개개인의 뭐 부적절한 행동 그리고 실은 뭐 당대표로서 거기에 말 섞어봐야 그다지 좋을 거 없는 이런 거여서 다소 거리를 두는 것 같긴 일부러 한데 거리를 두는 게 아닌가 보시는 근데 이게 거예요? 이제 판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판이 너무 커지고 있고 이게 마치 그럴 정도의 문제인가 싶은데 그 전국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처럼 블랙홀이 돼가지고 맞아요. 다른 사안들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쯤 돼서는 당대표가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당내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어떻게 보면 어제 이낙연 총리가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법대로 해야 문제가 된다. 있다면 처리해야 되고 법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 여당이 국민들 앞에 좀 더 겸허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짧은 얘기였지만은 사실은 이 상황에서 좀 균형을 잡는 그런 목소리였고 지금 민주당의 대체적인 태도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이 일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손혜원 의원이 탈당을 하셨어도 이게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도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뒤늦게 좀 이제 특히 이제 공직윤리와 관련해서 균형 있는 목소리를 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이 나름대로의 판단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무한 정쟁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조금 절제된 그런 균형 감각들이 지금 시점에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좀 이해찬 대표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판이 너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정쟁으로 모든 이슈를 다 이게 먹는 건 아니지 어제 않느냐.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목포에 가가지고 뭐 대단한 걸 할 것처럼 갔는데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왔거든요. 거기서 했던 그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도 봐도 기존에 했던 정치 공세의 연장에 불과했고 이걸 가지고 지금 뭐 국정조사 특검 이렇게 가겠다. 근데 최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경향을 보면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기승전 청와대, 기승전 국정조사 특검이에요. 그것 이외에 다른 정치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뭐 손혜원 의원의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의 크기만큼 문제 제기를 하고 검찰 수사 한다니까. 네, 그리고 이미 검찰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무한 정치 공세로 가가지고 판을 키우면 나중에 이거는 가뜩이나 뭐 호남의 지지 기반이 자유한국당이 전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이걸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로감을 느끼게 하고 역풍이 불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봐요. 근데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도 이제 저는 이 사안이 아까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까지 커질 사안이 아니었다 좀 보고요. 저는 손혜원 의원도 탈출 전략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본인이 계속 이제 기름을 끼얹고 있는 행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이 지금은 탈출 전략을 고민할 때다. 그러니까 뭐 본인 개인을 위해 탈출이 아니라 이걸로 모든 국정 과제가 덮이는 것 자체가 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선거제도 논의하고 이런 거 활발히 해야 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언론사를 다 고소하겠다 이런 것들 본인이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뭐 200여 개 뭐 고소하겠다 이런 얘기 처음 나왔을 때 저는 이분이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재판정에서 뭔가 뭐 자신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건가 사실 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한쪽에 비중을 두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두 분이 비슷한 의견이시네요. 저는 그리고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손혜원 의원이 지금 말한 것 중에 사실관계를 다툴 거는 결국 기자들이 다 했어요. 이제 가서
등기부등본 다 떼봐가지고 이제 100만 원치 분석했으면 된 거거든요. 다만 그게 이제 목적이 뭐였느냐, 정말 투기 의도가 있었냐 없었느냐, 뭐 이해 죽었다 충돌이냐 깨나도 아니냐. 원님 재판할 거 아니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할 게 아니면은 손혜원 예. 의원이 그렇게 시인할 가능성도 없고. 투기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날 거다. 저는 그래서 결론이 애초에 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정쟁이 가열되는 것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저는 이제 손혜원 의원께서 근데 톤 다운 해야 되는데 당장 어제 그제만 하더라도 보면 보좌관들이 이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후원 뭐 6천만 원 들어왔다, 7천만 원 들었다 이런 걸 솔직히 자랑했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솔직히 말하면 결은 약간 다르지만요. 누가 하는 주장과 굉장히 비슷하냐면 조원진 대표가 그런 거 가끔 자랑 많이 해요. 아, 그래요? 대한애국당이 후원금 정당 중에 1등이다 뭐 이런 거. 실제로 대한애국당이 당원들이 내는 당비 말고 후원금이라고 따로 있어요. 당에 내는. 그거로는 거의 몇 억씩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그게 이념적으로 강한 집단에서 보통 후원금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내가 돈까지 낼 정도로 이 사람을 지원한다는 거는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지금 손혜원 의원을 지지하는 분들도 전체 비율로 보면 많지 않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일 텐데 그거 저는 그런 거에 의존해가지고 야 우리 후원금 얼마 들어왔다 이런 거 별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서 기름을 지금 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터지고 나서 손혜원 의원이 본인의 이제 선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시종일관. 지금도 손 의원의 모든 항변의 논리적 기초는 이건 나의 선의다라는 건데 살리려고 그랬는데 살리려고 그리고 그런 실제 그런 선의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표현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정치인의 행위는 정치인이 가졌던 의도만이 아니라 정치인의 했던 행위에 대한 어떤 해석과 판단이라는 게 또 다른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혹은 공익적이었고 합리적이었고 그 절차의 투명성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검찰과 법원, 그러니까 수사기관과 법원의 손으로 넘어간 셈이 돼버렸어요. 근데 정치인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 판단을 구할 거냐. 이건 참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본인이 자초한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사안을 이렇게 무작정 키울 문제가 아니고 이제 검찰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본인도 충분히 검찰에서 소명하고 또 언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것도 뭐 200개 언론사를 심지어 다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고 그러나 본인 입장에서 이건 억울하다. 이 사안만은 내가 꼭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사안에 대한 대응을 하시겠죠. 그것 역시 저는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으로 갔다고 봅니다. 자, 두 분이 그러니까 비슷한 지점이 있어요. 한국당도 더 이상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많은데 이렇게 너무나 이거 가지고 공세적으로 가지 말아라라는 거 하나와 손혜원 의원 역시 본인 억울하셔도 이것은 이제 판단을 검찰 수사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절차로 가자. 다른 것들 논의로 좀 넘어가자라는 이거 동의하시는 거죠, 두 분 다? 저는 뭐 이제 이게 뭐 더 이상 누가 지르지 않는 한 불이 타오를 것이도 않습니다. 이제 보면. 그렇게 보세요. 오늘 목포에서 기자간담회 하고 이러면 더 타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본인이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좀 주시고요. 박원석 전 의원이 하한가 민주당 고르신 것도 이 이유였어요?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다른 이슈도 여기에는 개입이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운영에 있어서 뭔가 이게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힘있게 추진이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그 역량이나 그 책임은 상당 부분 국회에서 여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실은 여당이 그런 정치력을 발휘하기에 발목을 잡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작년 연말부터 연쇄적으로 터져나왔는데 여기서 좀 집권당답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잘 보이고 있지 못하다. 특히나 손혜원 의원 건도 건이지만은 서영교 의원 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자기 발등을 찍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빚어진 이 사법적폐를 청산하자 그러고 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마당에 그 사건의 연장선에 있는 임종원 전 그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손혜원 의원이 구체적으로 서영교 의원이 구체적으로 국회 출입 판사를 불러가지고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서 재판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공소장에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당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원내대표나 사무총장이나 여기저기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이건 법사위의 관행이었다. 사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 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이 강제징용 판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일종의 이제 뭐 그 이 사법농단이 일어난 것도 그런 관행이었냐. 그리고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법원이 물불 안 가리는 로비를 하고 판사들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한 것도 그런 관행이었냐. 근데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 사법적폐 청산이나
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단호한 심판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조치들을 좀 취한 거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은 두고 보자 했지만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근데 이제 그런 조치들이 이 사안을 대하는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고요.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 자유한국당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법사위원 중에도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임종원 전 차장이 함구했기 때문에 서영교 의원은 다른 증거를 통해서 드러났지만 이메일이 나왔으니까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이런 방구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손혜원 의원 거는 그렇게 무리하게 키우려고 하면서 저도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혜원, 서영교 지금 두 사람의 일이 터진 건데 자유한국당이 사실은 서영교 의원 건이 어찌 보면 더 중하고 증거도 많고 공격하려면 유리할 것 같은데 거기는 안 건드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건 이제 자기 문제도 개입돼 있으니까 일종의 걸렸으니까. 이제 침묵의 카르텔 내지는 양당의 짬짬이 이런 게 작용을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거군요. 이걸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법사위 관행이다 그랬을 때 저희 당에는 바른미래당에 있는 법사위 위원들이 그거 듣고 황당해가지고 야 우리는 엮지 마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다 법사위 관행이라고 말하지 마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양당 간에는 그런 짬짬이가 좀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좀 약간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서영교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법사위 관행이다 이렇게 물고 나가고 있고 예를 들어 뭐 그때 아까 손혜원 의원 건에 대해서는 뭐 박지원 의원이 뭐 이렇게 뭐 연루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나가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전술이긴 한데요. 지금 상황에서 해명 전술인가 우리 편을 많이 만드는 전술인가. 예를 들어 무슨 일만 있으면 박지원 대표를 끌고 들어가는 거는 저도 익히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낙선 운동 하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의 박지원 대표 싫어하는 분이 제 생각에 한 50% 정도는 항상 낙선을 바래요. 보수 진영에서. 모르는 거고. 아니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보수 진영의 박지원 대표에 대한 뿌리 깊은 어떤 거부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보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해 왔어요. 박지원 대표에게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뭐 말만 있으면 박지원 대표 욕하고 이렇게 했던 게 오히려 보수 진영의 전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왜 지금 손혜원 의원이 박지원 대표 때리기로 갔느냐. 이것도 물론 보수 진영의 반감만큼은 아니지만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박지원 대표에 대한 반감 자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 프레임을 그쪽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지금 와가지고 아니 아무리 목포 지역구 의원이고 처음엔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의혹받는 지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도 뭐 예산이 투입된 거 내는 데 가지고는 정상적인 절차를 하면서 오히려 손혜원 의원의 해명에 도움이 되는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적으로 돌리는 거 보면서 이건 약간 정치적 전술인데. 근데 그날 그 일요일 날 기자회견 탈당 기자회견 하면서 거기서 이제 박지원 의원 이름을 손혜원 의원이 꺼낸 건데 저는 들으면서 뉘앙스가 아니 손혜원 의원이 혹시 박지원 의원하고 어떤 뭐 건설사나 어딘가하고의 뭔가 커넥션 뭐를 쥐고 저러는 건가? 뭐 이런 뭘 알아서 그러는 건가? 아니 근데 뭐가 있는 건가? 그 유달산 앞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조선내와 공장에 고층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그런 목포 지역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박지원 의원이 그거에 동조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고 또 실제 그랬다는 증언들도 여기저기 목포 지역 사회에서는 있어요.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건데, 근데 그것과 또 이 사안 전체에 뭔가 박지원 의원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개입돼 있다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그걸 끌어들인 거는 해당 지역이 목포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편들어줬잖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랬다가 이제 입장을 바꾸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작용을 보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정적으로 더 속상했을 거다. 도와주는 것 같이 하다 또 바꾸니까.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선거제도 개혁 문제인데요. 어제 이제 당론을 내놨습니다. 당론이 없는 것보다는 당론이 있는 게 나아요. 그래야 이제 협상의 포인트들이 공식화. 어제 민주당이 내놓은 당론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300석 유지를 하되 지역구에서 53석을 빼서 그거를 비례 쪽으로 주겠다. 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야3당이 통합 당론을 내놓을 겁니다. 공통 당론을. 자유한국당만 지금 당론을 안 내놓고 있는데 자유한국당도 빨리 내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도 알 겁니다. 지역구 253석을 200석으로 줄이는 건 불가능하고 본인들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저런 당론을 내놓은 거는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협상의 판을 깨겠다. 불가능한 안을 던져놓고. 불가능하다고 보세요? 53석 지역구 줄이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도 하고요. 제로예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저는 꼭 바람직한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이게 지역 대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지역구가 지나치게 넓다. 이런 불만이 있는데 저렇게 되면 농어촌 지역구 수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설계하기 때문에. 당장 노원 병이 없어집니다. 아 그래요? 없어지죠. 노원구도 인구로 따지고 그럼 없어지는 없어지죠. 그리고 뭐 병자 들어간 거, 정자 들어간 거 다 없어진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반대하시겠군요, 이준석 최고. 좀 괜찮아요. 자, 여러분 뉴스닥이 지금 1분 남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상한가를 못 갔죠. 상한가가 누군지 일단 말씀해 주시고 요거는 댓글쇼로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 저는 임종석 실장 했습니다. 임종석 실장. 박원석 저는 황교안 전 총리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 총리 상한가. 자, 이름 일단 던져놓고 유튜브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못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라디오에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지요. 자, 두 분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준석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